451페이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라는 말은 이게 물권적 효력이죠.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대항력이라는 것은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1년 만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한테도 임대차를 계속 주장해서 2년 동안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민법의 법명언에 보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법명언이 있어요. 민법 임대차에서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가로 2번에 보면 대항력 취득요건 및 존속요건인데요. 취득요건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나면 그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상가인 경우는 그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고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를 인도받고 시구원면장 확인을 받으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주택의 경우에는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452페이지 양가로 4번 주민등록인데 그래서 만약에 전입신고가 잘못되면 보호 못 받겠죠? 동그라미 1번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으로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행정청이 수리를 한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만약에 그 대항력 그러면 공동주택이면 동호수까지 적어야 되고 단독주택이면 번지수까지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되겠죠. 전입신고할 때. 그리고 만약에 전입신고 공무원이 잘못 기재했다면 전입신고서에는 똑바로 적었는데 보호받고요. 그 공무원이 고치라고 해서 고쳤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고친 이상 보호 못 받습니다. 또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돼도 보호 못 받습니다. 다만 직권 말소됐다가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에 의해서 재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호받습니다. 다가구냐 다세대냐 이거 공법에서 건축법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공동주택은 아연다기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총리공관. 그래서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입니다. 건축법에서는. 또 주택법에서는 이거 공관이나 기숙사는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주택과 건축법상 주택이 다르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연립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 이하로서 660초가, 다세대는 660 이하, 다가구는 19가구 이하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하고요. 660 이하? 네,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다가구라는 건 뭐냐면 우리 단독주택 그 주인이 한 명인 거죠. 쉽게 말하면 주인 한 명 4층, 주로 4층으로 되어 있죠. 1층은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둥만 되어 있고 피로티 구조, 그 차 주차하고 이러면은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2분의 1 이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도 그건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지하층도 층수에 산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는 주로 보면 서울에는 지하가 많아요. 제가 중개하던 데는 그 오산 골동 이런 데는 거의 반지하예요, 반지하. 건축법에 보면 반 이상만 지하에 묻혀 있으면 지하로 인정되잖아요. 옛날에는 3분의 2 이상이 지하에 묻혀 있어야 되죠. 지금은 반만, 그 옛날 지은 지하층은 보면 3분의 2가 묻혀 있어야 되니까 거의 창문하고 땅 높이하고 딱 같이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2분의 1만 묻히면 되니까 오히려 지상으로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도 지하층으로 인정이 된다. 이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했던 게 이게 박정희 정부 때 그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고 나서 방공호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하층을 장려했고요. 그래서 옛날에 지은 집들은 서울에 가보니까 지금도 방공호가 있는 집이 있더라고.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철로 이렇게 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북한에서 전쟁 나면 그거 알고 그 안에 있는 집 딱 열어보고 죽이면 좋겠더라고요. 그 숨으면 무조건 다 표가 나서 금방 죽을 거 아니에요. 그 방공호를 마당에 다 만들어 놨더라고. 지금도 저기 남구로역에 가보면은 웃겨요. 완전 바로 옆에는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해가지고 완전히 빌딩 있고 바로 옆에는 또 40년 전에, 50년 전에 지은 집들 월세 10만원, 20만원 해요. 거기 지금도 서울에 지금 월세 10만원, 20만원짜리도 있어요. 가고 싶으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남구로역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다가구는 번지수까지만 적으면 되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할 때 기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서 주소 적을 때도 정확하게 안 적으면 이게 확정일자 도장을 안 찍어주더라고요. 요즘은 동사무소에서. 우리 계약서에 주소 적을 때 도로명 주소를 적고 부동산의 표시에는 집원 주소를 적어요. 둘 다 적으니까 그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경매시 대항력의 의미입니다. 경매시 대항력의 의미. 경매에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계속 그 매수인에게도 낙찰받은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경매에서 대항력은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선순위에 저당권이나 건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방 빼줘야 된다. 경매 넘어가면. 최선순위인 경우에만 대항력이 있어요.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선순위 물권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고요. 뒤에 가면 이제 또 경매에서 다음 주에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면제권은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액을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우선 면제와 우선 면제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최라는 말은 없습니다.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법에는 없다고요. 법조문에는. 학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최우선 면제는. 법조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법 8조에 의한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다 같은 말이라고요. 법에는 최라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근데 쓰죠. 지금 학자들이 최우선 면제라고. 그럼 우선 면제, 둘 다 우선 면제인데 이거는 법 8조에 있고요. 이 우선 면제는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는 거고 최우선 면제는 선순위보다도 최고 먼저 받는 거잖아요.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된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이사입니다. 인도라는 말은.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 날인데 법조문에는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일본식 한자를 써서 이길이라고도 합니다. 법조문에는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 판례는 오전 0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오전 0시라는 말 없고요. 판례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우선면제 효력은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면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면 3일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으면 3일날 우선면제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만약에 건저당도 3일이다. 이러면 이 건저당권자와 확정일자 임차권자가 경매 넘어갔을 때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임차권, 건저당 3일, 이것도 3일.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요? 동순입니다. 동순이 안분배당. 둘 다 3일이에요. 이것도 3일. 시각이 중요하진 않아요. 아침 9시에 했는지 오후 5시에 했는지 안 나타나잖아요. 확정일자에 도장 날짜만 나오지 확정일자 받은 시각은 안 나와요. 등기도 마찬가지. 등기한 시각은 안 나오고 그냥 날짜만 나온다고요. 그래서 아침 9시에 한 사람이나 오후 4시에 한 사람이나 똑같다고요. 같은 동순위 안분배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전입신고도 안 했는데 확정일자 도장을 먼저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찍어줍니다. 동사무소에는 안 찍어주더라고, 옛날에는 가니까. 그래서 제가 안 찍어주는 이유가 뭐냐,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내가 김부겸이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다 보여주면서 그 이유가 뭔지, 문서로 교부해달라 안 해주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요 하고 알아보고 해주더라고요. 잘 안 해주려고 그러더라고, 직원들이. 근데 동사무소에는 잘 안 해주는데 등기소나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 가면 다 찍어줘요. 왜 이게 있어야 되냐면 지금 실무적으로도 미리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실무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미리 들어가야 돼요, 은행에. 그래야 대출이 나와가지고 이사하는 날 주인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킨다고요. 이게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더라고. 주인 통장에 입금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주인이 돈 내줄 때는 은행에다 내줘야 돼. 아니면 은행에 갚은 걸 확인해야 되는데 사고 난 게 있더라고요. 주인 통장에 입금시키는데 주인이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 거예요. 그게 뭐 지금 5억인가 엄청나게 서울에서 크더라고. 5억인가 이걸 갖다 세입자한테 그냥 내줘버린 거예요. 그럼 세입자가 은행에 돈을 안 갖고 지금 도주하고 도망가고 다니고 있다, 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주인이 갚아야 돼, 은행에. 그 세입자는 처벌받는 거는 별도로 사기죄나 이런 걸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돈은 갚아야 된다고, 주인이. 그러니까 주인은 은행에다 내줘야 되고, 은행에 물어봐야 돼. 대출 갚았냐. 그 도출 갚아버리고 이자까지 갚고 나머지 돈만 세입자한테 내주면 된다고,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 그것만 하면 주인한테 뭐 위험한 거 하나도 없죠. 이게 중개를 해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 한다면 싫다더라고. 나는 무조건 싫다. 그 주인이 별로 피해보는 거 없습니다 해도 내가 싫다는데 왜?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싫다면 싫지 왜 하냐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 나이 많으면 고집이 세요. 절대 남의 말 안 들어. 그럼 설득 불가능해요. 탄력적 사고를 안 한다고, 거의. 가능합니다, 이거. 등기소에 제가 가서 등기과 공정인 사무소에 가서도 받으면 되고, 안 되면 가능해요.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 누가 먼저 배당받냐고. 이건 1일이고 건재당은 3일이에요. 누가 먼저 받아요, 배당을? 예? 무슨 면제 동순이 X. 답은 누가 먼저 받는다고요? 이게 3일날 이사하고 2일날 잼신고하고 1일날 확정일자 받고 3일날 건재당 설정 등기 했다고요. 건재당이 아니고, 건재당이에요, 건재당. 맞아요. 건재당은 3일이고, 이건 확정일자는 받으면 당일이기는 한데, 단 전제 조건이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대항력은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잖아요. 그래서 4일날 오전 0시에 우선 면제 효력이 생겨요. 만약 건재당이 4일이라면, 같은 4일이라도 이거 임차인이 우선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오전 0시니까. 건재당은 오전 9시는 넘어야 되잖아요. 등기소 문은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는다고요.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서울인 경우에는 1억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 돼요. 나누기 3을 하면 3,333만 3,333원이잖아요.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해. 끊어서 올려준다 이 말이죠. 절상, 반올림이 아니고. 그럼 3,400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하면은 2,700만 원까지 반올림이 아니고 절상이라고요. 절상. 뒤끝다리 무조건 끊어가지고 100만 원으로 올려준다. 그러면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이 숫자는 뒤에 거는 그냥 계산기 쓰면 해볼 수 있잖아요. 다 암기 안 해도.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하면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고요. 기타 지역은,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종시가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세종시,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시, 그 다음에 경기도 김포시, 그 다음에 경기도 안산시, 그 다음에 용인시가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보면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됩니다. 이천시 이런 데는 과밀억제권역 아닙니다. 안산도 당연히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니까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고요. 이게 상가가 지금 프린트 혹시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자, 그래서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는 거. 우선 면제는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는다. 그 다음에 459페이지 금융기관 등의 우선 면제권 승계. 동그라미 1번 금융기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거 금융기관 우선 면제권 승계는 1번 금융기관 등이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아마 박근혜 정부 때 전세 대책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쉽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려면은 담보가 확보돼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으로 양수를 하면 우선 면제권을 금융기관이 대신 우선 면제를 받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세자금 대출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우선 면제 받는 거 459페이지 나와 있죠. 그러면 만약에 광역시라면 6천만 원도 2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고 3천만 원이면 얼마 받아요? 6천 원, 2천만 원인데 그럼 이게 보증금이 3천인 경우에는 3천은 계산하기 힘드나? 3천이면 나누기 3을 해서 1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는 거예요? 아니면 2천을 최우선 면제 받는 거예요? 보증금이 3천이라면 3천이라도 2천, 2천이라도 2천, 6천이라도 2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는 거예요. 만약에 보증금이 1천만 원밖에 안 되면 1천만 원만 최우선 면제 받겠죠? 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아요. 자, 그 다음에 460페이지 동그라미 3번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됩니다.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만약에 방이 20개가 있는데 보증금이 이게 광역시에서 2천만 원짜리 보증금이 20명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에 최우선 면제 해줄 금액만 4억이죠? 4억이잖아요. 2천만 원에 사는 사람도 2천만 원 최우선 면제 해준다 했잖아요. 방이 20개에 2천만 원씩. 그러면 4억을 최우선 면제 해줘야 되는데 경매에 4억에 낙찰됐다고요? 그러면 최우선 면제 다 해주고 나면 경매 신청한 사람 받아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2분의 1만 떼준다고 그러면 4억에 낙찰됐으면 2억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최우선 면제 준다고 그러면 1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항상 2천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래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 8번 9번에 있을 거예요 아마.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마지막에 2분의 1 8번 9번 맞습니까? 8번 주택 9번 상가 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이들의 임차인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에서 방이 2개가 있어요. 방이 2개고 방이 2개인데 부부가 따로따로 방 한 칸씩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도 있죠. 용익물건이나 임대차는 방 한 개만도 가능하잖아요. 그럼 각각 1억씩 임대차 계약을 부부가 체결했다고 가정공동생활을 하고요.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하는 거는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그걸 묻는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는 가정공동생활을 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 방 부엌 하나 딸리고 방 하나 딸리고 따로따로 있는 거 있잖아요.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가정공동생활 하는 게 아니겠죠. 자, 그러면 3,400 부부가 가정공동생활 한다면 두 사람 다 합해서 3,400만 최우선 면제 받는다. 한 사람당 각각 3,400 해서 다 합하면 6,800 최우선 면제 받는다. 한 푼도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 무슨 말이냐고 이 의미가. 조금 전에 읽어본 게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는 두 사람의 보증금을 합산하여 하나의 보증금으로 본다. 최우선 면제 얼마 받는다는 얘기예요? 3,400 받는다.
답은 최우선 면제를 못 받는다는 뜻이 두 사람의 보증금을 합산해서 하나의 보증금 2억으로 한 사람이 계약 체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부부가 가정공동생활하면서 살림 같이 하고 있으면서 오직 최우선 면제를 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계약해도 둘이 합해서 그냥 한 사람이 2억 체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보증금을 합산한다 했잖아요. 두 사람 1억 합산하면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억 계약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려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6번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입니다. 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합의에 의한 등기가 있고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는데 명령이라는 것은 이건 재판상 등기입니다. 재판의 종류에 보면 명령, 결정, 판결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합의에 의한 등기를 현업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설정등기라고 그래요. 설정등기. 임차권 설정등기 하면 그건 합의에 의한 등기고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재판상 등기이기 때문에 혼자서 일방이 하면 돼요. 등기 권리자가. 설정등기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다 같이 합의가 돼야 되죠. 그 현업에서는 임차권 설정등기는 잘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위험한 거는 해주더라고요. 세가 안 나가니까 안 나가는 건 해줄 수밖에 없죠. 근데 잘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세가 잘 나가면 등기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설정 등기는 할 수 있지만 명령에 의한 등기는 안 됩니다. 합의에 의한 등기는 가능하다고요. 계약 기간 중이라도.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계약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한 8년 정도 살다가 아파트 입주해야 되기 3개월 전에 지금 살고 있는 군포에 아파트 입주해야 되는데 그게 8년 만에 팔렸는데 지금 3개월 있다 팔겠다 이래가지고 3개월 후에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팔았어요. 미리 팔고 이사를 이제 나가니까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 해놓고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옛날에는 경기도 광주에도 학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래서 거기 강의하다가 저한테 수업 들은 분이 중개해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제가 알아서 다 챙겨드릴게요 하더라고. 또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을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고 그냥 이사 갔어요. 나중에 석 달 있다가 주는데 뭐 700만 원인가 떼고 주더라고 보증금을. 뭐 이렇게 많이 뗐냐 물었으니까 뭐 아파트 살면서 다 부숴놓은 거 그거 수리하고 뭐 하는데 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니까 그럼 뭐 공탁 해놓을 테니까 찾아가든지 소송하든지 이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놨으면 돈 안 주면 등기 말소 안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약기간 끝나고 이사 나갈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놓는 게 바람직해요. 그러면 그 등기 비용도 인지대가 들어가거든요. 인지 붙이는 거. 등기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 동시행이 아니고 돈부터 다 돌려받고 등기를 말소해주면 되죠. 동시행이 아니고 선의행입니다. 선의행.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든 합의에 의한 등기든 등기를 하면 효력은 똑같아요.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대항력, 우선 면제권이 등기를 하게 되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계속 대항력이 유지된다고요. 기간 끝나고 나서 주인이 돈 안 내주면. 이건 주택이나 상가나 똑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462페이지 임대차 기간인데 최장기 존속기간은 없어요. 최단기만 있다. 존속기간. 존속기간이 주택, 상가, 농지. 우리 중개실무에 시험에 출제돼서 민법. 그 다음에 전세권, 지상권, 최장기인데요. 최단기는 주택은 2년입니다. 장기는 다 없어졌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20년 없어졌고요. 상가도 단기는 1년이고 장기는 당연히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농지도 최단기는 3년이고요. 최장기는 없습니다. 민법이 없으니까, 일반법이 없으니까 특별법에도 없습니다. 민법은 최단기, 최장기 모두 없죠.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 모두 없습니다. 전세권은 최단기는 1년, 최장기는 10년이죠. 지상권은 최장기는 없고 최단기는 30년, 15년, 5년입니다.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 또는 법정 갱신 이런 거 나오면 서로 비교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최단기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편면적 강행규정이니까 만약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죠. 집주인은. 근데 현실적으로 원룸 같은 거는 보면 주로 1년 많이 하더라고요. 오피스텔 이런 거 1년 많이 하죠. 그래도 2년 동안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가시급적이면 짧게 하는 게 좋겠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2년 보장해 줄 거 차라리 2년 하는 게 더 좋아요. 1년 하는 것보다. 왜냐면 1년 하면 임차인은 1년만 나간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더 살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1년 계약해가지고 저도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1년 해가지고 싸게 했어요. 싸게 해놓으니까 주인이 1년 지나니까 한 1년 산다고 하니까 왜 안 나가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방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말을 뭐 알아본다 했어요. 알아는 볼게요 이렇게 했다고. 그 말은 나갈 마음이 별로 없죠. 말해보면 그 대화에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석 달 전인데 알아본다면 어떻게 됐냐 묻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거 2년 동안은 무조건 살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디 가서 알아보든가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안 오더라고 연락이. 그 2년 지나니까 이제 2년 살고 나간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는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알아를 본다 해놓고 또 거의 알아보다가 보니까 한 석 달에 한 번씩 전화 오더라고. 또 1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너 알아본다 하면 아직도 안 나가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됐으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뭔데 묻더라고. 그래서 내보내려면 소송하십시오. 그냥 하면 못 나가겠다. 명도 소송하라 했어요. 그래서 소송했어요.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소송을 해보고 싶어서 한 번도 소송을 안 해봐가지고 소송하라니까 소송하더라고. 안 나가고 버티니까. 소송하니까 또 한 6개월 걸리더라고. 6개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송 제기하면 저한테 날라와요 소장이. 그래서 제가 답변서 묵시적 갱신 난 나가라 소리 들은 적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나가라고 했잖아 이러니까 제가 묵시적 갱신 됐다 계속 그 말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오라고 하더라고. 판사가 이제 나오라더라고. 그래서 저보고 왜 안 나가냐 나간다 해놓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됐으므로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뭔 헛소리 하고 있냐. 법정 갱신 무슨 법정 갱신 나가 뭐 해지 통보하면 1개월 지나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거든. 민법에는 묵시적 갱신돼도 해지 통보하면 1개월 지나면 나가야 되죠. 판사가 이제 제가 법을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길래. 그래서 언제 나갈 거냐 묻더라고. 저보고 막 따지듯이 언제 나갈 거냐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파트 입주하는 날 딱 맞춰가지고 그날 나간다고 했어요. 그게 3개월 후에요. 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판사가 또 세입자 주인한테 이때까지 참았는데 한 3개월만 더 참으시죠. 뭐. 그래가지고 화해조서 쓰라 하더라고. 화해조서 그냥 합의해가지고 화해조서. 그래 화해조서 쓰고 끝내서 저 입주하는 날 맞춰가지고 입주하는 날 나가니까 주인이 일요일날 나가니까 돈을 안 찾아놨다. 내일 줄게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불안해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시행 환경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안 주면. 그렇게 해가지고 돈 받고 이사 나가니까 그 주인이 너 같은 인간 죽을 때까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 뒤로 아직까지 못 만났어.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 믿는 자만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못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그래서 이 세입자는 짧게 하는 게 좋다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은 임주택인 경우는 집주인인 경우는 집주인은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1개월 1개월 사이에 이 5개월 동안 갱신거절 통지해야 됩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묵시적 갱신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5개월 동안 이 사이에 이야기한다고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즉 5개월 동안 그 1년 전에 나가라고 하는 건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집주인이 말하는 거는.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나기 1개월 전까지 5개월 동안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세입자는 1개월 전까지만 말하면 돼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만 나간다고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1개월은 너무 급하다. 농지 같으면 무조건 3개월 전에 말해야 되잖아요. 3개월 전에. 이것도 주택이나 상가도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되는 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은 세입자는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만 말하면 되고 주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5개월 동안 이야기해야 됩니다. 5개월 사이에. 1년 남았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한 거는 소용이 없다고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또다시 주인은 2년 보장해줘야 되고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이 돼도 나간다고 해지 통보할 수 있죠. 통보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에서는 임차인은 1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이 해지 통보하면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민법 임대차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9번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464페이지 양가로 4번 월차임 전환율 제한이 있는데 첫 번째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 정감 청구권이 있고 월차임 전환율이 있습니다. 월차임 전환율. 차임 등의 정감 청구인데 정액 청구는 제한이 있고 감액 청구는 제한이 없죠. 그래서 시험에 정감 청구는 5%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하면 X예요. 감액은 상한선이 없다고요. 정액만 상한선이 있다.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100분의 5. 100분의 5나 20분의 1이나 똑같아요. 둘 다 5%예요. 근데 법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 이번에 100분의 9에서 바뀐 거잖아. 이게 1월 26일부로. 감액 청구는 상한선이 없고요. 그러면 임대차 기간 2년 했어요. 2년 계약해놓고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주변 시세 많이 올랐다고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올려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5%. 계약기간은 2년 했다고요. 올려달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1년에 5% 올릴 수 있는 거고 계약기간 끝나고 올리는 거는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많이 올려도. 그래 2년 안에 그럼 2년 지나서 올리는 거는 이거 적용 안 된다니까. 계약기간 끝나고 올리는 거는 얼마든지 많이 올려도 되고 2년 안에 올릴 때 이거 적용된다고 5%. 단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려요. 1년은 지나야 돼. 계약하고 나서 1년은.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집주인들이고 잘 몰라서 몰라서도 그렇고 잘 안 올리죠.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잘 안 올리고 그냥 어차피 1년 더 버텼다 그냥 2년 지나서 왕창 몇 천만 올려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 제 친구 보니까 5천만 원 친구가 아니고 후배 지금 헌법재판소 연구관하고 지금 대법 연구가 있는데 보니까 5천만 올렸다더라고. 2년 지나서. 그럼 2년마다 5천만씩 올리니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더라고요. 5천만 올려도 돼. 2년 지나면. 1년 지났을 때 올리는 게 5% 적용되는 거라고. 이거 계약기간 중에 올리는 게 이게 5%예요. 계약기간 끝나고 2년 지나서 올리는 거는 시세만큼 올려도 돼요. 무한대로. 또 이거 1년 안에 올리더라도 합의에 의해서 올리면 이걸 초과해도 돼요. 합의만 되면. 일방적으로 올리는 거는 이것밖에 못 올린다는 뜻이에요. 월차임 전환율.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또는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인데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 있고 상가가 있다. 주택은 1할 또는 기준금리 플러스 3.5%. 또 어떤 분은 이거 질문하더라고. 민법하고 중개사법하고 다릅니까? 묻던데 이거는 민법도 아니고 중개사법도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민법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죠?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민법이 아니고 중개실무도 아니고 중개사법도 아니고 실무는 실무죠. 상가는 1할 2푼 1할 2푼이면 뭐예요? 퍼센트로 따지면 12%죠? 1할 2푼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기니까 1할 2푼이라고 돼 있어요. 법 시행령에는 1할 2푼이 12%라고요. 1할이 10%고 퍼센트로 따지면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험에 나왔어요. 중개실무시험에 전세 2억으로 있다가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려고 하면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는가? 시험에 나왔다고요.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면 1할 10% 또는 기준금리가 지금 얼마냐면 1.5%입니다. 이건 암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1.5%라는 가정하에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5%라고요. 근데 시험 볼 때 또 바뀔 수도 있어. 왜냐하면 3개월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공시하거든요. 바뀔 수 있는데 아마 1.5%라고 하는 게 계산하기 좋잖아요. 3.5%, 1.5% 다음에 얼마예요? 5%잖아요. 5%하고 1할 10%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5%를 초과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월세로 돌리면 5% 하면 5, 6, 30, 300만 원. 30만 원이냐고, 20만 원이냐고, 25만 원이냐고. 그래 한 달에 받는 거는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6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면 한 달에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냐고. 30만 원이 아니고 25만 원이죠? 1년에 300만 원이잖아. 5% 하면 5, 6, 30. 1년에 300만 원이니까 나누기 12달 하면 월 25만 원이 답이었어요. 시험에 출제됐다고 이렇게 계산하는 그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와요. 학개론만 나오는 게 아니고. 월 얼마 받냐? 월세니까 월세로 얼마 할 수 있냐면 월이면 우리 퍼센트는 연이자가 5%라는 얘기잖아요. 연이니까 월로 나누면 12 나누면 되잖아요. 25만 원이 답이라고. 상가는 내기 힘들어요. 이거 4.5배 기준금리 1.5 곱하기 4.5 하면 아마 이게 6.75%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6.75%는 계산기 없으면 하기 힘들겠죠? 계산기 없이 계산할 수 있도록 시험에 출제해줘요. 그래서 주택이 계산하는 게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 상가보다. 상가는 6.75%니까. 민법에서도 했죠. 행급 계속 들여서 고통받을까봐 걱정은 되기는 했는데 별로 고통 안 받는 것 같아요. 아는 거는 뭐 있어요? 그러면 아는 거는 10번 주택임차권 승계입니다. 주택임차권 승계, 즉 사실혼이 보호받는 거. 사실혼은 판례가 뭐라고 되냐면 법조문에 사실혼이 없지만 판례는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된다. 혼인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반대로 했네. 객관적인 게 혼인사실의 객관적인 게 혼인사실의 객체가 존재해야 되고 주관적인 게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사실혼이 되려면. 그래서 지금 최태원, 그 다음에 신격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셋째 부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정 씨 이렇게 나오고 또 최태원도 지금 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하고 애 낳고 그 애를 후계자로 만들겠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사실혼입니까? 이거는 최태원이나 신격호는 사실혼입니까? 불륜입니까? 법률혼입니까? 답이 뭐냐고요? 답은 불륜이에요. 불륜. 왜냐면 우리나라는 일부 일체제이기 때문에 부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불륜이라고 사실혼 아니고 이런 사람은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에요. 결혼해놓고 아직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신혼여행 가다가 죽으면 그런 게 이제 사실혼 관계가 되겠죠. 자,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민법도 보호 안 되고 우리 앞에 아까 했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사실혼 배우자의 관계는 사실혼이 아니라 배우자의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게 법률혼만 해당된다고. 사실혼은 제외돼요. 단 사실혼을 했다가 추후 법률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하다는 게 판례예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민법에서도 사실혼한테는 상속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가 있고 사실혼 남자가 있고 그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여자가 있다. 근데 남자가 둘이만 살다 죽었어요. 그러면 상속이 됩니다. 상가는 상속 안 된다고요. 그럼 왜 주택은 되냐? 뭐 제가 법은 안 만들었습니다만은 주택은 없으면 얼어 죽잖아요. 그 최소한의 생계는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상가는 없어도 어디가 노가다 해도 죽는 건 아니거든요. 장사 돈이 뭐 살만하니까 가게 얻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가는 안 되는데 주택만 상속이 된다. 다만 문제는 2촌 이내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2촌 이내의 상속인. 민법에도 이런 말 나오죠. 민사특별법에. 2촌 이내의 상속인, 그 노부모, 이 남자의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 집에 3명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은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이 전혀 안 됩니다. 근데 노부모는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둘이만 가정공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이 상속인하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생계합니다. 2분의 1씩.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명예교수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양반 책에서 보면은. 그럼 노부모를 모신 사람 한 푼도 안 주고 안 모신 사람 반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모셔요? 안 모셔요? 숨도 안 쉬고 안 모신다. 뭐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그렇게 안 모신다고 하면 안 모시면 얼어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정지조건부 계약을 하면 되겠죠. 채권 양도해라.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되죠. 채무자 승낙을 넣거나. 명의 넘기라 나한테. 그 주인 동의 안 받아도 돼. 그냥 명의 넘기고 주인한테 내용 증명 보내면 돼. 배우자한테 임차권 양도했습니다. 앞으로 돈 내줄 때 이 배우자한테 돈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내용 증명 보내면 된다고요. 통지만 한다면 하면 되잖아요. 채무자한테. 그냥 무조건 안 모신다고 숨도 안 쉬고 그래 버리면 죽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모를 모시고 최초로 자식한테 버림받는 세대예요. 저도 부모님 모셨어요. 근데 지금 애들을 완전 싸가지 없어가지고 정 다 뗐어. 이제 저는 전혀 정을 안 주고 있어요. 정 주면 상처받더라고 주는 만큼. 그러니까 아예 정을 안 줘야 돼. 처음부터. 만약에 2년 계약 체결해놓고 1년 만에 임차인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남은 1년을 살 수 있다고, 이게 사실혼 배우자가. 그런데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개월이 그 암기 프린터 몇 번이 37번에 있나요? 몇 번에 있어요? 1개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암기 프린터 1개월이 몇 번에 있나요? 35번? 45번? 45번, 뭐 한 7번 정도 있어요. 몇 번 있어요? 45번에 그 사실혼, 승계, 포기 그런 거 없어요? 7번 정도에? 8번에? 45번에 8번? 예. 네. 그 말이 뭐냐 하면 배우자가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꿈속에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저승이 같이 가자 하고 목 조르고 때리러 오면 무섭죠? 그래서 주인한테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방 빼야 되겠습니다. 한 달 안에 이야기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사랑하면 무서워. 사랑 안 하면 안 무서운데.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친구 점쟁이가 전화와가지고 그 너희 어머니 지금 식탁 밑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하니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에 집에를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그 구달하더라고. 구 3천만 원 내고 좋은 곳에 가게 하려면 그거 안 했어요. 결국 1개월 안에 반대 의사 표시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465페이지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죠. 이때 경매에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 이런 거 있으면 말소됩니다. 최선순위인 경우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12번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이 법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최단기 존속기간이 2년인데 1년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2년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근데 주인은 2년 주장 못해요. 세입자가 1년 만에 나간다고 하면 1년 계약 체결했으면. 양면적 강행규정이 아니라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그 다음에 13번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든 상가, 임대차 계약서 전부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었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470페이지 상가 건물, 남은 게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다음 주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실무는 뒤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에 부분보다는. 다음 주에 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